네, 빌딩 시스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BIM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우리가 건축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BIM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BIM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보이는 그림을 보게 되면 설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설계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설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건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기계, 설비, 뭐 장비, 건축물 뭐 다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이때 이 계획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도면을 그린다고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도면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해할수록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결국엔 도면이 되는 거죠. 도면이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3D도 여기에 해당돼요.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도면도 있고 3D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떠한 보고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간단하게는 도면, 그러니까 2D, 3D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2D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도면을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거를 3차원화 시키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3차원화 시키는 것들이 뭐 스케치업이나 이런 것도 라이노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BIM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CAD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BIM을 쓴다라는 거고요. CAD 이외에도 CAM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이거는 기계 쪽에서, 금속이나 기계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보다, 건축 분야보다 좀 앞서가고 있어요. 기술력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좀 더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은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계 장비는 상대적으로 건축물보다 저렴하면서 작아요. 근데 건축물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 비용도 많이 들고, 제품은 하나 만드는데 아무리 오래 걸린다 그래도 뭐 보통 한 1년 안에 다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건물은 하나 지으려고 하면 최소 1년이야. 그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대량 생산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건축물은 한 번에 하나를 짓는데 반해서,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에 뭐 100개도 만들 수 있고 1000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들이 아무래도 이런 쪽에 좀 더 빨리 적용이 돼서 빨리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조금은 시간차를 두고 건축 쪽에서 가지고 와서 건물을 이제 도면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설계도 있고 시공도 있고 뭐 구조도 있고 한데,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전도 유망하고 어떠한 기술이 앞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를 보고 싶으면, 기계과나 아니면 금속공학과 같은 이런 쪽을 좀 살펴보면 돼요. 물론 컴퓨터공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을 살펴보면 이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들이 대체로 많죠. 그런 기술이 있으면, 이런 기술 중에 건축물을 생산하는데도, 건축물도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게 기술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시간차를 두고 건축 분야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CAD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건축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기계 CAD라고 해서 기계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BIM이라고 하는 3차원 설계 방식도 사실은
기계 쪽에서 먼저 했었어요. 그런 비슷한 방식을 건축에서 쓸 수 있도록 변형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기계 쪽에서 만드는 제품 생산 방식, 효율적인 방식들이 순차적으로 건축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앞으로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궁금하면 그런 쪽을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CAD의 응용 분야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도입 효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CAD-CAM이라고 하는 분야의 도입 효과라고 하면 지금은 이게 CAD-CAM에서 발생하는 이런 생산성 향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가 BIM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BIM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런 것보다 좀 더 좋은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 BIM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또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어떤 경우에는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모델링이라고 하면 또는 모델링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델이나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3차원으로 보여지는 대상이 될 겁니다. 3차원으로 만드는 거고요. 결국에는 건축물을 정보화해서 3차원으로 구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BIM이라고 보는 거고요. 매니지먼트라고 이해를 한다면 건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물 전생의 주기를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이거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전반을 우리는 BIM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CAD라고 하는 형태, 그죠? 2D 도면의 형태 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각각의 건축물을 짓는 데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이게 건축관의 아키텍처네. 아키텍처가 뭐 예를 들어 설비하는 MEP 분야 전문가에게 이렇게 일방향으로 주고받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공유가 안 된단 말이야. 다른 집단이랑은 전문가들과 공유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소통의 부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IFC라고 하는 공용 포맷이고 이 공용 포맷을 이용해서 BIM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해낸 거고요. 그 BIM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한쪽으로 주고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거를 서로가 모두가 다 공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정보 공유도 쉬워지기 때문에 좀 더 통합 설계가 잘 될 수 있고 통합 설계가 잘 되면 건축물을 이제 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는 것도 쉽고 설계 품질을 높이기도 쉽고 경제성 있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설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시공할 때도 쓰고요. 건물이 지어지고 완공된 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사용을 하고 건물을 다 쓰고 수명이 다한 이후에 건물을 폐기할 때도 이 건물을 폐기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건축물 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카카오톡 이미지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애플에서만 쓰는 어플이었다고 하면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이나 또는 핸드폰보다는 컴퓨터를 많이 쓰는 윈도우 위조 유저라고 한다고 하면 사용을 안 하겠죠? 불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쓸 때 굉장히 좋은 점은 뭡니까? 하나의 공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애플을 사용하는 유저들과 갤럭시를 사용하는 유저들,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태블릿 PC에서도
소통하고 공유하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용 플랫폼만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성 있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것들이 개발돼서 쫙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톡에서 뱅크도 되고요. 은행도 되고 선물하기도 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잖아. 그죠? 이런 방법으로 BIM에서 하고 싶어 하는 방법은 지금은 단순하게 3차원 모델링만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모델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라고 하면 좀 비한가? 시공하시는 전문가, 시공 엔지니어들과의 소통, 그리고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단계에서의 소통, 그리고 건물을 나중에 폐기하는 단계에서의 소통도 함께 할 수 있다.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성능 분석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BIM의 최대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IM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뭐 매스 디자인도 하고 일조 분석, 바람길 분석, 규모 검토, 조닝, 공간 검토, 공사비, 뭐 실내 마감표, 구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누가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건축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거를 설계를 분석하거나 지원해주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게 건축 설계가 끝난 이후에 시공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 시공하고 관리하는 단계에 있는 이 정보들조차 미리 우리가 땡겨서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 설계 단계나 이런 단계에 가면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난다거나 비용 증가가 일어나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설계의 품질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BIM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시공하는 파트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들은 BIM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를 하는 사람의 시점보다는 이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품질을 높여주고 시공성을 확보해주고 비용 절감을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설계자가 이거를 고려해주게 되면 설계 품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BIM을 하면 설계가 쉬워진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흔히 박리담회라고 하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BIM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파트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좀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지나갈게요. IPD라고 하는 건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통합설계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이 통합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바로 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주체 전문가들이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접근 방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면으로 표현하고 말로 설명하기에는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BI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3차원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전문가들이 약간은 하나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적인 협의와 회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중복적인 업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소모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BIM을 이용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IFC라고 하는 공용 포맷인데
이 공용 포맷이라고 하는 것들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건축적인 정보들과 시공상의 정보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가적인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정보들이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결국엔 IFC라고 하는 공용 포맷이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묶어주는 개념에서 우린 이거를 큰 범위의 BIM이라고 해서 빅 BIM이라고 부르고요. 스몰 BI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파트가 여러 개가 있죠. 설계 파트, 건축 계획 파트에서도 도면을 그리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물량을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3D 투시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트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파트들을 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CAD에서 설계를 하고, 스케치업에서 렌더링을 걸고, 이렇게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반해서, BI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은 범위의 BIM, 설계 단계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기능이 필요한데 그거를 BIM 안에서 다 해결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스몰 BIM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BIM이라고 하는 것과 빅 BIM이라고 하는 전체 범위에서 봤을 때 BIM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도면을 그리는 일도 있고 법규를 검토하고 모델 체크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구조를 분석도 하고 공정 검토도 하고 견적도 내고 건축물의 성능도 평가하고 이거를 렌더링을 걸고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업무들과 일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 BIM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상호 운용성이 있다.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업무나 파트나 프로그램 상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보내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깨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상호 운용성이라고 부르고요. BIM은 하나의 프로그램 공용 포맷 IFC에서 그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을 가진 전생해 주기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좀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IPD라고 하는 게 있고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BIM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운용성은 전생의 주기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관리가 잘만 되면 이게 무한대로 정보들을 가지고 컨텐츠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카카오톡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처럼 가능하다. 그게 이 IFC라고 하는 BIM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림입니다. 결국에 BIM을 사용하게 되면 전통적인 설계 방식보다 굉장히 효율성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림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기본 계획 단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처음 앞부분에는 일이 많지 않다가 뒤로 갈수록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증가하는 방법이었다면, 방식이었다면 BIM이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서 해야 될 일들, 다양한 분석, 특히 건축물 성능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유지관리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공성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앞쪽으로 당겨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 단계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미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설계 프로세스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BIM을 배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BIM 하나만 가지고 설계하는 친구도 잘 없고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존 계획을 그냥 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쭉 가는데 여기까지 무엇을 가지고 하냐? CAD 가지고 해요. CAD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점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친구는 3D 모델링을 합니다. 스케치업으로 할 수도 있고 라이노로 할 수도 있고 3D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투시도나 동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 및 설계 심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로 치면 이게 교수님하고의 크리틱이 되겠죠. 크리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성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맞는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이거를 문서로 만듭니다. 별개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업무는 3개가 되겠죠. 그죠? 3D를 만드는 작업, 2D 도면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문서를 만드는 작업, 이렇게 3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BIM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누락됐네. 이게 하나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BIM으로 하게 되면 모델링 3D라고 하는 것과 2D라고 하는 게 하나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이것과 이거는 하나예요. 그리고 3D를 만들고 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추출합니다.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어요. 입력하는 정보와 추출하는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입력한 거를 가공해서 이거를 분석해서 추출해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추출하는 정보 자체가 바로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보고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느 일정 설계 단계가 진행되고 나서 해야 되는 3가지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가는 중간에 BIM이 이거를 하나로 해결해주고 여기에서 3D도 만들고 2D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고 3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BIM 프로젝트의 큰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2D 방식의 설계는 기획, 계획, 중간, 실시가 있고요. 그 이후에 시공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그죠? 이렇게 자르면 이 단계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계약을 새로 하고 계약을 각각 새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단계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기존에 하다 보니까 IPD라고 하는 통합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획 설계에서 해야 될 일을 기획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업무가 중복이 되죠. 그러면 계약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새로 하는데 계약을 새로 하게 되는데 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그죠? 보상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계약 주체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의 팀이 쭉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중복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그 다음 단계 하고 하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설계 사무실에서 처음에 기획 단계를 하다가 여기랑 일이 잘 안 맞아서 그 다음에는 B라고 하는 회사랑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복되는 이만큼의 일을 A라고 하는 설계 사무실에서 이미 했는데 불구하고 이 단계에 가서 B라는 설계 사무실이 여기를 다시 해야 돼. 여기 또 넘어갈 때 만약에 C라고 하는 설계 사무실이랑 한다면 이 일을 다시 해야 돼.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LOD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LOD라고 하는 게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 또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지 3차원으로 BIM에서 기획 설계 단계에는 모델링이 어느 수준으로 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획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난간이라고 하는 거를 모델링 해야 돼, 안 해야 돼 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LOD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LOD 200단계에서는 난간은 모델링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업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딱 시켜주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중복들도 발생하지 않고 각 단계별로 넘어갈 때도 절차들이 딱 끊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분할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LOD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LOD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국내에서는 뭘로 만들어지고 있냐면 BIL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빌딩 인포메이션 레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여기 나오는 LOD를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떠한 모델링과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LOD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빗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배웁니다. 아무래도 레빗이 국내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일반적으로 많이 설계 사무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빗을 기준으로 교육을 받는데 레빗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특징이 좀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아키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는데 조금 더 좋아요. 반면에 비용으로 보면은 레빗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비싸죠. 고가 쪽에 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파트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에는 좋은데 엔지니어링과 협업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레빗이 좀 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반면에 여기 올플랜도 있고요.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데는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프로젝트는 여기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그래서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고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디지털 프로젝트는 비정형을 만들 때 많이 써요. 굉장히 엔지니어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형에 많이 쓰고 대표적인 게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를 만들 때 이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비정형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레빗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나오죠. 2016년도에 선생님이 작업했던 건물이에요. 이게 정형이라고 하면 정형이지만 이게 약간 비정형의 건물입니다. 나선형으로 이거는 약간 원뿔 형태고 밑에는 원뿔 그 다음에 안에는 나선형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외장재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구조와 설비는 안 했습니다. 구조와 그 다음에 단열재 이런 것들을 기본 설계로 했습니다. 기본 설계 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위한 도면을 뽑는 용도까지 모델링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단열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단열재 부분이고 나선형의 계단이 들어가고요. 난간이라든지 이거는 나중에 그 인테리어적인 측면인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고요. 이런 디테일들도 다 만들었어요. 모델링을 했어요. 사실 비정형 직선으로 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일 텐데 여기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강마루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해서 나무들을 요렇게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헤링본이 깔려 있는데 그걸 깔 때 요런 것들을 다 여기에 몇 개, 규격에 맞게 모델링해서 이 공간에 몇 개의 조각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 물량을 뽑았고요. 여기 있는 이 콘크리트 물량도 뽑았어요. 그래서 시공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모델링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도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의 제품 창과 문에 대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벽체를 구성하는 것들, 이런 거, 재료들 다 표현을 했고요. 단면도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상세 단면도를
이런 부분은 상세 단면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지하실 부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16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21년에 있잖아요. 선생님이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레빗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스마트라고 하는 게 대세이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지려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 PPT 이 부분이 선생님이 언제 만들었냐면 2018년쯤 그때 정리를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2018년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2016년 때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 내용들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공부할 때보다 더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컨텐츠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계속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BIM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봐야 됩니다. 레자를 이렇게 써야 되나? 플랫폼이라고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설계사의 전체 업무량은 증가한다라는 거죠. 아까 그림을 봤겠지만 이렇게 해서 처음 단계가 더 많죠. 1이.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기획, 계획, 기본 넘어가면 기본 단계가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엔지니어링들과 협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단계 협업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협업을 하는 단계를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나중에 협업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사실 많아요. 업무량이 많아요. 절대 BIM을 한다고 편해진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건축 관련 지식과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로 인해서 건축가가 건축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얻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BIM을 했을 때는 건축 전체로 봤을 때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30% 정도를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물 하나 설계하는데 만약에 1억이 들었다고 하면 3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야.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럼 이게 10억이 되면 3억이 되는 거고. 그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럼 이 아낀 돈을 그냥 건축주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BIM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본 이득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건축가에게 이게 대가로 지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2D로 설계할 때보다 BIM으로 설계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의 설계비를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BIM 지침이 나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BIM들은 주류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건축 분야도 국내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일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해외에 있는 설계사무소와 같이 협업을 하는 일도 굉장히 흔해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BI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BIM을 쓰지 않으면 내가 이걸 쓰지 않는 만큼 도태되겠죠. 근데 BIM을 이용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BIM을 사용하지 않는 시장은 점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BIM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건축사무소의 소장님이 됐거나 사장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기술이 있으면 배워야지.
BIM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BIM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배워야지. 이거를 어렵다고 내가 할 줄 모른다고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 손해보는 거는 여러분이 손해보게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IM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3주차에 해당하는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의 강의로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